안녕하세요. 오셨네. 아이고, 우리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네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25년째 탄탄한 팬덤을 자랑하는 영화 평론계 아이돌 우리 영화 평론가 이동진 평론가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저는 영화 평론가 이동진이라고 합니다. 관심사가 좀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잡다 해서 뭐 책이나 음악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영화 평론가입니다. 아, 말 그대로 굉장히 뭐 그냥 깊숙하게 넓게 아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고 싶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유퀴즈 섭외를 받고 출연을 결심한 뭐 좀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뭐 이제 그 이전에 윤호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아, 예, 했었죠. 그때 맞아요.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했어요. 뭐요? 그래서 오늘 그 소원 풀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뭡니까? 네, 사인을 받으려고. 네. 진짜요? 네, 정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제가 좀 약간 사인을 특이하게 받는데요. 예. 초변에 그러는 게 실례인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렇게 못했거든요. 아, 그 보실래요? 그 얘기하시면 되지. 두 번째니까 아, 예, 오늘은 예. 좀 부탁드릴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올해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신 지가 한 어느 정도 되신 겁니까? 뭐 이전에 그 기자 시절 했던 것까지 합치면 한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원래 기자님이셨어요? 네, 원래 일간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자할 때도 영화만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후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사실 이제 기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꼭 영화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영화 책을 썼었거든요. 영화 책을 쓰셨어요? 네네. 이 친구는 이제 영화 전문가인가 보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셔서 네. 그쪽으로 발령을 내게 된 게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직장을 오래 다니다 오면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좀 조직 생활에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늦게 깨달았죠. 10년 넘게. 야. 잘 다니다가 그때 제 심정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망가져도 좋아 이런 느낌. 네, 그냥 밖에 나가서 내 혼자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직장을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너무너무 이제 그 갈등을 하고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계속하다가 결심을 못했는데 당일 출근을 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올라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지각을 했고 약간 3층 버튼을 딱 눌렀는데 3층에 도착하는 순간 제가 바로 다시 1층을 눌렀어요. 왜요?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 공간이. 네, 그래서 나갔다가 한참 마음을 사귀고 다시 들어가서 사표를 써서 내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철없게 충동적으로 그만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제 유퀴즈에서 나오게 되고.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된 겁니다만. 글쎄 말이에요. 사인도 못 받을 뻔했어요. 그게 목적인데. 그 지난번에 나왔던 기주 씨도 그렇고 네네. 그 일을 하시다가 그 하루아침에 딱 근데 이게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네. 기주 씨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이 일보다는 네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렇죠. 찾아가야겠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그 평론가님께서는 반대죠. 반대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행로를 바꾸는 사람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바깥에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어서 그쪽이 날 끌어당길 때, 예. 인력이 작용할 때. 예. 그러면 그때가 이제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때 사실 소년 연기자였어요. 반대로 안에 뭔가가 안 맞고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밀어낼 때, 청력이 작용할 때. 고급지다. 고급죠. 그래서 그래, 이런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진짜. 바로 저는 이제 이유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 빨리 나가고 싶다. 그래서 네, 예. 밖에 어떤 대책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평론가님이 난 어떻게 돼도 좋아요. 네, 예. 맞아요. 영화 평론가를 25년 정도 하셨는데 네. 그동안 세기가 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몇 편 정도의 영화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대략 추산해 보면 10,000편 정도. 와, 만편. 네네. 25년이 만편. 네. 와, 그러면 1년에 1년에 몇 편 정도 보시는 건가요? 요즘은 한 200~300편 보는 것 같고요. 그래도 200~300편을 보셨어요. 요즘은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봤을 땐 제가 기록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년 정도 연수를 갔었거든요. 네네. USC라는 대학에 1,017편 봤어요. 1년 동안. 1년에 1,017편이요? 네네. 그러면은 그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루에 세 편. 네. 하루에 세 편. 네. 하루가 정말 바빠요. 영화 3편 보려고 하면. 아니 너무 바쁘죠. 네, 거기다 이제 여행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쁘게 인생에서 1년을 보냈던.
아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한편으로 야 부럽다. 하면 영화 그냥 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네. 그냥 뭐 이게 또 막상 일로 하면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결혼하고 약간 비슷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있다 해도 결혼하면 다 그런 환상이 깨진다고 말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환상이 어차피 깨질 결혼이라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낫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그 일에서 오는 치명적인 권태 같은 것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결국은 저처럼 튕겨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일에서 오는 치명적인 권태. 이건 좀 써놔야겠다. 왜냐면 이제 왜 이 일을 하고 있죠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치명적인 권태가 오지 않았어요라고 대답을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이런 게 놀라운 점이에요. 이런 게. 진짜 출연하기 잘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 사실 평론가님의 한 줄 평을 보고 또 때로는 영화를 볼까 말까 하다 결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 이제 한 줄 평을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예, 이게 또 미나리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네. 별 4개 해주셨고요. 미나리라는 단어가 흡사 간절한 기도문처럼 들다. 미나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이제 그걸 차치하고 이제 작은 것들 얘기해 보면 제목이 미나리인 것도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 아주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미나리라는 말은 세계 어디서 들어도 발음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쉬워요. 미나리. 어느 나라.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가져오신 게 미나리가 아니고 엉겅퀴였다. 이렇게 하면 그럼 너무 발음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근데 미나리라는 말은 외국인들도 쉽게 쓸 수 미나리 있는데. 쉽죠. 예. 그 미나리란 말은 이제 영화를 보시면 그 말이 굉장히 간절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하다 보면 기도문처럼 들려요. 그 말이. 미나리 뭐 이렇게 비나이다 미나리 뭐 이런 식의 아, 예.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극 중에서 미나리라는 게 사실 주인공 소년이기도 하고 뭐 희망이기도 하고 생명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관련해서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제 느낌을 붙인 그런 간절한 기도문처럼. 간절. 옆에 또 토이스토리는 네, 별 4개 반 네. 주셨는데 이별의 순간이 왔다고 해서 꼭 누군가의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인 건 아니다. 어떤 이별은 그저 그들 사이에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 어떤 관계가 꼭 남녀 관계 아니더라도 친구들 누구든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죄책감 같은 게 생겨요. 맞아요. 내가 연락을 안 해서 끊어졌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등등까지. 제가 볼 때 많은 경우는 그냥 둘 사이에서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이에요. 저도 주변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느 순간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보면 특별히 싸워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아, 그게 근데 토이스토리 마지막을 보시면 장난감하고 헤어질 때 주인공 앤디가 그런 방식으로 헤어져요. Thanks, guys. So long, partner. 감동적인 영화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이라고 생각하는데 끝나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영화가 있고요. 끝나면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영화가 있어요. 일반적인 작가이거나 감독이면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장난감하고 인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고마워하면서 인사하면서 끝나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저기서 고맙다고 말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관객으로서 그런 마음을 받아서 여기 이제 그런 걸 마음을 담은 거죠. 야, 나 토이스토리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봤거든요. 다시 한번 봐야겠네. 아유, 라라랜드도 기가 막히십니다. 달콤 쌉싸름한 그 모든 감정에 활용 정정하는 마법 같은 순간. 네. 위에 두 개는 이제 감정적인 측면을 네. 담은 거고 이건 약간 미학적인 부분을 얘기한 건데요. 라라랜드를 보신 분이면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이 잘 될 뻔하다가 잘 안 되는데 안 되죠. 안 되면서 마지막 순간에 우연한 순간에 어디서 만나게 되는데 맞아요. 그 장소에서 뭔가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필름 형태로 나오는데 그 장면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 마음을 울리는 장면인데 그때 펼쳐지는 장면이 사실은 이루어진 장면이 아니거든요. 영화에서는 보통 플래시백이라고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라라랜드는 그게 아니라 그 순간 떠올렸던 게 우리가 잘 됐으면 이랬을 텐데라는 가정법으로 떠올려요. 그 순간을 보면서 이제 둘 사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둘 사이에 사랑하다 헤어졌으니까 별별 감정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에 그 순간에 어떤 가정법을 떠올렸을 때 아슬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활용점정하는 것 같은 용의 눈에 눈동자를 찍는 것 같은 그 순간이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네.
그런 게 영화에 들어있다. 영화가 이렇게 싹 떠오르네. 그런 장면들이. 네. 예? 네. 기생충 읽어주세요. 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이거 예. 이게 제 뭐 한줄평 역사에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뭐 애증의 한줄평인데요. 요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약간 저는 이제 억울해서 어차피 또 오늘 가져오셨으니까. 네네네. 이게 제 딴에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이 영화가 미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주제적인 측면에서나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축약해서.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이란 말을 조금만 설명을 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예.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해야 되느냐. 어. 위 아래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네. 했는데 위와 상승이 다른 게 예. 상승은 위로 가는 방향과 동선을 얘기하거든요. 하강이라는 것도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미학적으로 보는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을 보는 거예요. 네. 봉준호 감독은 항상 계급이라는 그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데 이 계급을 항상 세로축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기생충을 보시면 주인공인 기우가 처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계속 언덕도 올라가고 계단도 올라가서 그 집의 주인을 만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상승을 하죠. 그 다음에 영화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에 비가 오면 가족들이 밤에 몰래 하강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계급 문제를 다루는 시각적인 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명징하게 직조해낸 이란 것은 말의 맛인데 한 줄평을 쓴다는 건 어쨌건 약간 수사학의 영역이고 문학의 영역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명징하게라는 말 대신에 명확하게라고 쓰면 그 말 맛이 안 나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아닌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 뭐 플로베르 같은 사람이 일물, 일어설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한 상황에 어울리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을 뿐이다. 정확한 상황에 어울리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예요. 괜히 했어, 괜히 그러니까 했어. 넘어가자는 거죠, 이거 우리한테. 이런 얘기예요. 잠깐 눈동자가 흔들리지 마세요. 어찌됐든요. 저거 너무 나갔는데. 예. 어쨌건 제 얘기는 명확하게라고 하면 안 오는 말에 맛이 있는데 이것은 명징하게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직조한다는 말은 앞에 상승과 하강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의 미학적인 원칙을 갖고 왔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동사는 직조하는 거죠. 직조기로. 짜는 거, 가로줄과 세로줄로. 신랄하고 처연한이란 말은 이 영화가 굉장히 신랄한데 네. 제가 보면서 제일 먼저 놀랐던 것은 봉준호 감독쯤 되면 대한민국의 탑 감독이 이렇게까지 눈치 보지 않고 신랄하게 계급 문제를 말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놀랐고요. 보고 나면 굉장히 처연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조적인 감독을 붙였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계급 우화. 이렇게 해서 이 영화의 주제는 계급인데 그걸 우화적인 방식을 가미했다. 이런 거예요. 억울하죠? 네, 억울하죠? 맞아요. 네, 듣고 보니까 네, 억울함 전문이 있어요. 네네 저는 뭐 듣고 보니까 억울하면 좀 괜찮죠? 네. 억울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무 어려운 단어들을 이렇게 좀 많이 써놓다 보니 평론이 예를 들면 어렵냐.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말도 있어요. 특히 이제 축약적인 한 줄평 같은 걸 쓰다 보면 한자어에 가장 뛰어난 거는 조어력이거든요. 순 우리말을 썼을 때 말이 길어지는 거를 한자어로 쓰면 상승, 하강, 명징, 직조 이런 말을 쓰면 어렵게 들리지만 여전히 억울해서 아직도 억울해. 그래서 어렵게 들리지만 그 말을 씀으로 인해서 세 줄 될 게 한 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또 한 줄 평을 많이 쓰셨지만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잘 썼다. 한 줄 평은 뭐가 좀 있을까요? 물론 기생충이죠. 이건 농담이고요. 상승과 하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이후드라는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보이후드. 보이후드는 영화를 실제로 12년간 찍었거든요. 그래요? 매년 일주일씩 해서 12년을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된 12살짜리 아이가 20살짜리로 성장하는 게 영화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배우도 처음 캐스팅할 때 전화를 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패트리샤 아케트 씨 향후 12년간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전화했대요. 그 영화를 보면 소년이 20살이 될 때까지를 바로 눈앞에서 2시간 동안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한 영화죠. 네. 야, 이것도 봐야겠네. 예.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이제 상승과 하강으로처럼 머리에서 이렇게 막 생각해서 이렇게 고민 끝에 만드는 한 줄 평이 있고
보고 나면 1초 만에 툭 나오는 한 줄 평도 있어요. 이게 1초 만에 툭 나온 네. 겁니까? 그게 뭐였냐면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내가 되었나 이런 한 줄 평을 제가 썼는데요. 그걸 딱 보고 나면 누구나 다 자기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되었나. 걸후드, 보이후드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게 보이후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야 보이도 봐야겠다. 지금. 이것도 이런 영화가 있는지 몰라요. 제목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 평론가 아무리 이제 직업이 영화 평론을 하시고 영화를 봐야 되지만 이게 재미없는 영화를 이게 또 막 이런 것들 어떻게 그냥 봅니까 그냥? 네. 재미없는 영화도 이 씹는 재미로 보는 게 있어요. 씹는 재미가. 네. 네. 보통 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영화 재미없으면 막 화나잖아요. 네, 못 보겠어요. 예. 저는 재밌어요. 그래요? 네, 이모저모 이렇게 씹을 만한 구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플롯을 가지고 씹을 수도 있고 연기로 씹을 수도 있고 밖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네. 속으로는 이제 한탄을 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없는 영화도 네. 재밌어요. 그래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못 만들고 다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영화들도 거기에 다 진심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진심을 통하지 못하게 만든 어떤 약간 약한 재능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영화에는 다 진심이 있어요. 어찌됐든 직업이시기 때문에 애써 많은 분들이 만든 작품을 말 그대로 혹평을 하실 때 이게 또 인간적으로 또 좀 약간 갈등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좀 있지 않으세요? 영화계라고 하는 데가 사실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요. 할리우드도 그래요. 이 좁은 데에서 오랜 세월 있다 보면 사실은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친하고 이러진 않아도 최소한의 이제 다 안면도 아시죠. 생기고. 예. 근데 이제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작이 제 입장에서 평론가의 양심으로 별로다라고 예. 하면 당연히 별로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해야죠. 그럴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맞아.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제 원칙은 뭔가 하면 영화계에서의 우정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자. 영화계에서의 우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제 직업 윤리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좋겠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우정은 그냥 영화계 바깥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지키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독하게 써야지 사람들이 재밌어 하잖아요. 칭찬할 때도 막 과하게 해요. 근데 말이라는 건 저절로 에스컬레이트가 되기 때문에 독서를 해버릇하면 말이 점점점 거칠어지고요. 가급적이면 독서를 저도 하긴 하지만 안 하려고 하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나온 작품 하나만 얘기하려고 하지 그 작품을 만든 감독 자체가 무슨 예를 들면 요즘 뭐 술 먹고 다니니 꼴 좋다 예를 들면 혹은 뭐 누구랑 친하더니 영화가 망가졌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개인 평가가 아니라 감독의 작품 세계 혹은 지금 나온 그 작품만 평가하려고 하죠. 작품은 그냥 작품으로만. 네. 이게 별점에 또 기준이 있습니까? 뭐 3개, 4개, 5개. 당연히 어떤 무슨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것은 없고요.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강박적인 부분이 있어서 머릿속에서 커다란 좌표평면을 그리죠. 그래가지고 제일 작으면 제 경우에는 별 1개거든요. 네. 만점은 5개거든요. 예. 그럼 중간값은 평균값은 3개잖아요. 네, 3개죠. 이게 약간 전기분포 곡선을 그리도록 저는 별점을 줘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딜까? 이거보다는 높아야 되고 이거보다는 3.5 이렇게 되는 거예요. 3.5 정도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추천입니다. 네. 추천. 네네. 4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제 입장에서는 강추드립니다고 4개 반이면 와 진짜 좋아하고 5개는 못 일어나겠어 이런 거. 못 일어났어요. 5개는 못 일어나겠어요. 먼저 집에 가 뭐 이런 거. 먼저 집에 가. 유키즈 온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별점을 주신다면 무조건 5개죠. 진짜? 야, 못 일어나겠어. 네, 못 일어나요 나. 네네. 혹시 뭐 유재석 씨를 뭐 한 줄 평이 가능합니까? 너무 웃긴다. 유재석 씨는 사실 한 줄 평이 한 100개쯤 나오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예. 온 세상을 담아내는 바르고 유쾌한 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사실 윤우님 칭찬하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일인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에서 그렇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란 건 이분이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이렇게 방송에 나가보면 진행자분들이 사실 게스트인 제 말을 안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진행자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해야 될 질문을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걸 생각하고 있으라고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 갑자기 아니 저도 왜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 저는 평론가님 얘기를 귀로 듣고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사생을 담아내는 바르고 유쾌한 귀. 이게 참 이런 칭찬을 또 해주시네요. 예. 그런 고맙습니다, 생각을. 이게 또. 그래서 유퀴즈도 그냥 유귀즈라고 바꾸면 어떨까? 유귀즈. 어차피 귀가 좋으시니까. 유기즈. 네. 발음, 당신의 기록. 유기즈. 발음이 또 이쁘잖아요. 아 좋네요. 유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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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매년 또 평론가님께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예측하는 게 또 이게 기가 막히게 또 잘 맞아요. 요거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지금은 사실은 온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것은 윤여정 씨가 받을까? 이거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예. 네. 저라면 받는데 베팅할 것 같아요.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한 지금 기준으로는 한 7, 80%의 확률로. 닭살이 올라서. 네. 봉준호 감독이 이전에 한 번도 안 한 엄청난 영광을 우리한테 사실은 즐거움을 줬잖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분이 시상대에 올라가서 말하는 걸 보고 싶어요. 뭐라고 너무 얘기를 말씀 하실까?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실까? 스피치를 너무 재밌게 하실 것 같아요. 야, 그건 아무나 가는 거 아니더라. 너희 그거 다 어떻게 했니? 비몽사몽으로 다. 그치? 국제성이 되는 길은 험난하더라고.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또 엄청난 수집광이시래요. 지금 책이 2만 권이요? 네네. 도저히 이제 집이 엉망진창이고 막 침대 밑에까지 책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래오래 준비를 해서 좀 큰 데로 얻었어요. 60평? 크죠? 개인이 쓰기에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와, 책이 2만 권이면은 이게 지금 뭐 제일 이제 스스로가 비참하게 느껴질 때는 책을 샀는데 그 책이 있는 경우.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2만 권쯤 되다 보면. 근데 그걸 언제 하냐면 사가지고 그럼 저는 이제 꽂는 순서가 있으니까 이게 몸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몸의 심리학 옆에 넣어야지 하고 딱 꽂으려고 보면 거기에 바로 그 있어요. 그 책이. 꽂는 순서니까. 그럼 정말 괴로운데 정말 나는 안 돼. 이걸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는구나 했는데 김윤식 교수라고 계세요. 문학평론가이셨던. 그분은 집에 책이 있는 걸 아는데 또 책을 살 때가 있대요. 왜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저보다 더한 케이스 의식. 네. 그분은 저보다 더. 이거 뭐 네. 와.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걸 찾느니 한 권을 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저분이 계시니까 나는 아직은 괜찮다. 영화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네. 언제 다 합니까 그거? 언제 다 해요? 인간관계가 망하면 됩니다. 네. 나머지를 다. 간단 명료하다. 예. 사람을 안 만나면 되는 거군요. 모든 네, 네. 인간관계 망가지면 됩니다. 예. 네. 아니 여기가 또 끝이 아닌 게 CD가 10,000장에 DVD가 5,000장. 그 외 물건까지 해서 이게 4만 개가 넘는다고요? 아니 그래서 오늘 저 소장품 몇 가지를 좀 가지고 나오셨다고 네.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네네. 네네네. 이거 먼저 할까요? 복싱글로브는 네. 이건 실베스터 스탈론이 사인한 권투글러브. 네. 그러니까 로키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언제 받으신 거예요? 샀습니다. 하신 거예요? 요거는 샀어요. 네네. 이거 샀어요? 네, 실제로 실베스터 스탈론을 만나기도 하고 악수도 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런 걸 준비를 못 해가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경매를 통해 샀어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직접 받은 건데요. 음. 보시면 우산인데 강동원 씨구나. 정확하게 하시네요. 강동원 씨인데 저는 강동원 씨를 떠올리면 우산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때 유고. 그렇죠. 그때 여기 제일 먼저지만 그거 말고도 우산이 나오는 영화를 무려 4편이나 출연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제가 강동원 씨를 만나러 갈 때 일부러 이런 걸 샀고요. 앞으로 우산 영화 찍을 때마다 와서 한 칸씩 채워주겠다. 해주시겠다고. 네.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직접 받은 건데. 비트! 네, 바로 그 비트가 정우성 씨고요. 네. 영화에 실제로 그 전설적인 비트에 나왔던 그 오토바이예요. 같은 기종. 그걸 이제 제가 구해서 샀고요. 재밌게도 그 영화의 제일 유명한 대사가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이건데 꿈이 있었다로 바꿨어요. 긍정적으로.
맥가이버 칼입니다. 네. 예. 재밌는 건 진짜 맥가이버가 사인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리처드 딘 앤더슨이 맥가이버 칼에 사인한 맥가이버 칼. 아 이거 리차드 딘 앤더슨 맥가이버 맥가이버 칼. 빰빰빰빰빰빰. 예. 잘 아시는 아 맥가이버 칼에다가 맥가이버가 사인을 한. 예. 이건 어떻게 받으셨어요? 샀습니다. 아, 평상시에 라면 먹으면 됩니다. 평상시에 라면 드시면 이런 거 경매로. 아, 이거 굉장히 라면 오래 가치가. 먹어요. 예. 네, 이거는 오늘 윤우님 사인. 아 제가 예. 그럼 지금 살짝 아, 뭐 그렇게 그럴까요? 하시면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고민하다가 역시 마이크 아니신가 해서 야 이건 제가 또 굉장히 또 영광이네요. 이게 2021 오늘이 3월 오늘 이게 또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월급 받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거 참 저 또 이제 가도 되죠? 예? 다 했는데 뭐. 퀴즈는 푸시고 또 해죠. 네, 예. 오늘 뭐 처음부터 부탁드리면 어려우니까 이제 조세호님도 제가 다음에 뵙는 소장한 것 중에 가장 비싼 건 혹시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그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하는 건 비틀스 4명이 모두 사인한 1965년도 공연 티켓이 있어요. 이야. 그거는 정말로 얻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 돈이 조금 들기도 하고. 네 분이 다 사인을 한 거예요. 네네네. 1965년도. 쉐이 스타디움이라는 공연을 한 건데 그게 락그룹 역사상 최초로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거예요. 그래서 공연 자체가 중요한 데다가 예. 그 공연에 4명이 다 사인이 돼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네. 혹시 또 이게 한 세기 정도 지나면 이 윤우님이 사인한 세계 유일의 야. 마이크 이렇게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평론가님이 진짜 죽기 직전에 딱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다. 어떤 영화를 좀 보시겠습니까? 죽기 직전에 하루라면 영화 안 볼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래도 보셔야 된다고. 꼭 봐야 된다. 매번 달라지는데요. 그런 가정을 하면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더풀 라이프. 네. 고레이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인데 일본 감독인데요. 네. 지금 최근 영화는 송강호 씨랑 아이유 씨를 해서 지금 영화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 배우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올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건 그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라는 초기작이 있는데 그 영화가 결국은 한 가지 질문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영화예요. 그 질문은 당신이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단 하나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많은 기억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뭘까 해서 그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기억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불행하게 살아도 행복한 기억이 몇 개는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실존적이면서도 참담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고요.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의 영화. 알겠습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 줄 평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건 자주 생각하는 거라서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그렇게. 네. 어차피 인생 전체는 목적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됐고요. 인간이 그나마 노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성실한 거.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알 수 없죠. 그런 생각. 좋습니다. 라면이 그냥 찬물부터 끓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병식공에도 과학이 많이 있고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단세포 생물로부터 지금까지 진화해 왔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광고 모델 교수님. 광고 모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양자 역학이 너무 재밌어서 물리학자가 된 김상욱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직접 해주시죠.
지금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최근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맥주 광고를 찍으셨어요. 그죠? 지렛대의 원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리값을 계산한 끝에 리얼 사운드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대표님. 그 저기 병따개가 교수님이 개발하신 겁니까? 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마치 광고에는 교수님이 개발한 것처럼 아니 광고 처음이었어요? 광고는 대본대로 하는 거잖아. 와, 나 교수님이 개발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 따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 학과 교수들하고 제가 이제 막 따주면서 네. 재밌게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근데요. 자, 보십자. 하나, 둘. 오! 그 생각보다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예요? 일단 그 병이 있잖아요. 맥주병의 그 위에 뚜껑. 병마개. 그거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돼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예요. 1892년 특허가 나왔던 건데 그 전까지는 이 병이 언제나 뚜껑을 막아도 이게 금방 막 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꽉 잡아주고 딸 그렇지. 때 쉽게 딸 수 있을까? 그래서 21개의 돌기가 있을 때가 가장 최적으로 딱 잡아줄 때. 아, 그게 21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허 낼 때는 24개로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게 너무 꽉 쥐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막 병이 막 부러지고 그랬대요. 뿐만 아니라 이게 반드시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제 안정한 구조가 되려면 다리가 2개면은 넘어지잖아. 3개가 되면은 어떻게 놔도 안정하게 되고 되죠. 4개가 되면 하나가 안 맞을 때 흔들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이 3일 때가 안정한 구조예요. 많은 연구 끝에 21개가 됐는데 다음에 이제 소리가 난다는 게 뭘까? 아, 지금 질문 하나 했는데 지금 뭐 3의 배수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약간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려면은 이게 지금 왜 소리가 나냐면은 물리학적으로는 이 안쪽은 압력이 높아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를 막 가스를 막 박아 넣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실 때 하고 그쵸, 가스를 그쵸. 느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안에가 압력이 높은데 밖에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뚜껑을 딸 때 압력 차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리를 크게 하는 방법은 가급적 압력 차가 최대가 되도록 빠르게 따야 돼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따는 이 따개가 아니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 오늘 교수님을 잘 만난 게 제가 얼마 전에 뭐 이제 방송이 또 됐습니다만 런닝맨에서 이제 종국 씨가 찬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이제 라면을 끓이길래 김치 조금 넣었어. 저기 라면 팔팔 끓을 때 끓은 다음에 넣는 아니야 이렇게 아, 넣는 게 맛있다고 나왔어요. 증명이 됐어. 무슨 뭐 교수가 증명을 했대.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이제 김종국 씨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예. 제가 페이스북에 썼을 뿐이죠. 저희가 이제 중심에서 한 30여 년간 이제 라면 그 스프 개발을 하신 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면과 스프를 넣어 끓여 보니까 끓는 물에 넣을 때보다 면발이 더 완벽하다 뭐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좀 됐어요. 예,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해봤어요. 이야.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조리법하고 이제 비교해서 테스트를 네.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표준 조리법에 비해서 면이 좀 덜 익는 느낌이 있고 그 맛도 이제 고춧가루나 후추 같은 것들이 이제 스프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풋내 같은 것들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 조리법대로 했을 때. 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이게 찬물라면을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이라고까지 하기는 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네.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 것이 맛있는가 이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물리학자죠. 이제 박인규 교수라고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야, 다 소용없어. 그냥 찬물에 처음부터 스프고 뭐고 다 때려박고 그냥 끓이면 제일 맛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해봐야죠. 집에 가서 진짜 해봤는데 맛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저도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 사실은 이게 그 과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에요. 라면이 맛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측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라면이 맛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의해야 돼요. 아, 복잡하네. 그렇죠.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맛있다는 게 무엇인가? 입에 이거를-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맛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모두가 그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어떤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 필요.
아 너무 피곤하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다음부터 해봤죠. 그래서 라면,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라면이 면발이 굉장히 쫄깃해져요. 그냥 한 거에 비해서. 라면이 쫄깃한 이유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글루텐은 이게 열을,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넣을 때 풀어지거든요. 근데 차가운 물에서는 풀어지진 않아요. 글루텐은 물에 녹지 글루텐이. 않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풀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 굳이 끓을 때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몇 번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조건을 찾아서 그냥 농담이죠. 제 느낌이기도 하고. 교수님 궁금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사랑도 뭐 과학적으로도 풀 수 있는 거겠네요. 사랑도. 이게 사랑을 과학으로 다룰 수 있으려면은 사랑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양을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랑은 적어도 물리학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물리학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물리학에서 뭐 한마디를 하자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은 상전이에요. 상전이란 것은 그 물이 얼음이 되는 것 같은 거를 얘기하거든요. 물이 얼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온도를 낮추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그냥 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0도를 딱 지나가는 순간 얼음이 되죠. 더 이상 차가운 물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는 딱딱한 고체의 얼음이 돼요. 이것을 이제 상이 바뀌었다. 즉 액체 상태에서 고체 고체로 상태로 바뀌었다. 상이 전이 됐다라고 해서 상전이구나. 상전이. 그게.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그냥 연속적인 변화가 있으나 상전이가 일어날 때에는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은 사실 사랑을 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세상이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전이가 됐네. 그러니까 조셉 꼴값에 이런 걸 써야 이거 돼. 좀 써야겠어. 상전이 이런 걸 써야지. 어디 가서도 맥주 한잔 할 때 얼음 있으면 상전이네 하면서 좀 이렇게 여기 상전이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예. 근데 교수님 근데 진짜 되게 재밌게 알려주시네요. 다정한 물리학. 그러니까 다정한 물리학자. 네. 진짜. 이게 약간 아니 그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물리를 좋아했습니까? 그 저 같은 경우는 물리학자가 되자 뭐 이렇게 꿈을 가졌던 거라기보다는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꽂혀서 이제 물리까지 오게 된 근데 거고요. 그 진짜 양자역학이라는 소리를 요즘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듣는데 양자역학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양자역학이 뭡니까 도대체? 양자역학은 뭡니까? 저희가 아는 세계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학문이에요. 도대체 뭡니까 양자역학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세계에 돌아가는 특히 물질에 관해서 그것을 이렇게 많이 깨버리는 학문이라고 조셉 어디부터 안 들었어요 지금 교수님이? 여기에 우리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어지럽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다. 닐스 보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자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처드 파인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머리 겔만 씨, 야 이분 말씀 과격하게 하시네.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머리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 같은데? 머리 겔만? 일단 말씀하신 세 사람 모두 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궁금한가 호기심이 굉장히 좀 폭발하는 인생에 이런 시기가 많이 없거든요. 오늘은 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기님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그 양자역학하고 멱살 한번 잡고 이 녀석들 한번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훅 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식들 이거 양자역학 자식들 이거 양자역학이 뭡니까 도대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버전, 3분 버전, 5분 버전, 10분 버전. 일단 1분 버전으로 해주세요. 10초 버전은 없죠. 10초 버전. 1분 버전으로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단위. 사람 그렇죠. 몸도 원자로 돼 있고 책상도 원자로 돼 있고 태양도 원자로 돼 있고 별도 원자로 다 돼 있거든요. 이 원자라는 것들은 작은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인데 그렇죠. 네, 이것들의 움직임과 변화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자동차나
무슨 이런 뭐 공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움직여요. 네. 바로 그 변화와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야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은 1분 됐나요? 다음 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다음 걸 클릭했어요. 1분으로는 이해가 안 돼. 아, 네, 그럼 성분. 벌써 1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네네네. 상당히 쉬워졌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 원자는 다르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네. 자, 일반적인 이런 물체들은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재석 씨는 여기 있잖아요. 있죠.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저로부터 옆으로 뭐 한 1m 떨어진 어, 위치에 예. 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원자와 같은 것들은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왜요? 알 수가 없고 뭐 그렇다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 위치를 알 수는 있지만 보지 않으면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고 내가 봤더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겠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아 알았어. 잠깐만. 네. 1분을 클릭해서 봤는데 모르겠어서 3분을 봤는데 더 모르겠는데. 사실 3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모르게 돼요. 아 진짜요? 양자역학이 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본 것은 본 그대로이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요. 여기서는. 양자역학은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인간의 언어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에서 무용지물이 돼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약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뭘 받아들여? 양자역학은 그녀의 마음과 같다.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꼴까 없고 떨고 왔잖아 진짜. 그냥 아니야, 있는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내가 뭔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진다. 그냥 양자역학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저 친구는 지금 빨리 수업 끝나고 나가려고. 자, 이제 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 주변에 양자역학이 뭔지. 만약에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사라져요? 우선 먼저 불 다 끄셔야 돼요. 첫 왜요? 번째, 이거 다 양자역학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먼지로. 빛을 낸다는 것이 특히 형광등, LED 이런 거 다 양자역학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요. 이 카메라 다 끄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텔레비전 끄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갖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그 용품 중에 그런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일단 거죠. 전자공학 전체가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학문이고, 삼성. 그 삼성전자. 야 그래도 진짜 친절하시다.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화를 안 내시네. 근데 약간 째려보셨어요. 약간은 째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자를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그 20세기의 모습이 19세기와 다른데 그 차이가 양자역학이에요. 19세기와 20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양자역학이다. 아니 근데 저기 우리 그 교수님께서 오늘 조셉하고 저한테 어울리는 분자를 갖고 오셨다고 그래요? 아, 제가 종종 그 분자를 선물로 드리거든요. 분자, 진짜? 와. 우리에게 어울리는 분자가 뭐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유재석 씨에게는 이게 이제 산소고요. 네. 이게 수소거든요. 네. 그래서 H2O라 그래요. H2O. 물이네요. 물이죠. 그래서 네. 제가 물 분자를 선물로 드릴 거고. 왜 물이? 그다음에 저게 조셉 씨에게는 그 이거는 지금 아까 산소라 그랬잖아요. 산소 2개네요. 산소 2개가 있는 O2 산소 분자입니다. 어. 먼저 물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네. 물은 사실 그 생명의 물질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엔 반드시 물이 있죠.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용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재석 씨는 어느 곳에 가서나 무엇인지 녹일 수 있고 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서 제가 물을 선물로. 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소중해지네 뭔가 느낌이. 이제 조셉 씨에게는 이게 지금 산소인데 산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야. 산소는 불타는. 맞아, 그래서 맞아.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확 불타는 그런. 엄청 중요한 거네. 하지만 그 불이 붙었을 때 이제 물을 부으면 꺼지죠. 근데 물과 산소는 뗄래야 뗄 수가 예. 그럼요, 그럼요. 네. 이거 참 진짜.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게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시는 좀 이유가 있다면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 제가 과학을 좋아하니까 그 누구나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걸 남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과학은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교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실 오늘날 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를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금은 과학기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도 그랬었고요. 지금 인공지능도 그렇고 뭐 얼마 전 미세먼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 과학기술에 대한 것들인데 과연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정책이나 과학기술의 문제를 다른 정치, 사회, 경제만큼이나 알고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사실 그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다른 사회, 경제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과학기술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을 먼저 알아야겠죠.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과학은 교양이다. 아니 교수님이 물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다고 해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란 무엇일까, 뭐라 그럴까, 기이한 현상같이 느껴지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런데 사실 물리학자의 눈으로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산다는 것, 그 생명이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 다 죽어 있어요. 땅바닥 죽어 있죠. 자동차도 죽어 있죠. 네. 지구의 이 돌과 땅과 바닷물 이런 거 다 죽어 있어요. 사실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즉, 이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모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생명이라는 정말 이상한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 절친했던 한 분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막상 그 죽음을 직면한 사람 앞에서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아서 그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자면은 원자는 영원 불멸해요. 지금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원자는 지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별에 가서 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원자의 형태로는 영생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원자의 형태로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같이 한 12, 13년 넘게 같이 연구를 했죠. 논문도 같이 쓰고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실 위안은 안 되죠.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 내가 사랑하던 존재가 사라진 건데 하지만 어떻게든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자신을 추스리려는 노력이 하나겠죠. 근데 뭐 어떤 분은 뭐 종교에서 그런 걸 찾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철학이나 어떤 사람은 예술이나 음악을 찾겠지만 우리는 과학자고 아는 게 것뿐이니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큰 위안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당시에는. 일단 저 소개 직접 해주시죠, 작가님. 네, 저는 뭐 소설 쓰고 있는 김영하라고 합니다. 네. 의외로 작가들은 소설가 김영하입니다 이렇게 소개 안 하고 소설 쓰는 김영하입니다. 시 쓰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문화가 있어요. 개그하는 유재석입니다 이렇게 안 하시죠. 저희도 이야기로 웃음 드리는 조세호입니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소설을 좀 오래 발표하지 않고 있을 때는 머쓱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기가 그 부분을 살짝 이제 그냥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김영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소설을
굉장히 오랜만에 발표했기 때문에 예. 당당하게 예. 소설을 쓰고 있는 김영하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군요. 이게 이제 9년 만에 발표한 장편 소설인데 작별 인사. 이게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뭐 제목만 봐서는 좀 촉촉한 그런 그럴 것 같은데요. 얘기 같고 실제로도 좀 촉촉한 부분은 있는데요. 어떤 소년이 어느 날 어떤 원치 않는 일로 모험을 떠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중에는 모두 작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이게 슬픈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슬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런 글을 쓰실 때는 글을 쓰시면서도 좀 슬프신가요? 네. 아 실제로. 뭐 사람들아 슬퍼봐라 이렇게 쓰진 않아요. 네. 아 저는 자기는 기분 좋은데 막. 예, 이거 뭐 이런 거를 두고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하나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 예, 뭐 글쎄요, 뭐 반응이 좋아서 좋긴 한데 그 독자분들의 반응을 책이 나온 직후에는 이제 잘 못 봐요. 바로 나오면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확인된 다음에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 책도 이제 물론 제가 썼지만 사람들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죠. 일단은 반응을 보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주변에서 이제 괜찮다, 좋은 것 같다. 반응이 좋아요. 독자분들 되게 재밌다고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그렇죠. 정선된 것부터 그때도 함부로 이렇게 막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물에 들어갈 때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이때쯤 돼서 유퀴즈 같은 데서 연락이 오면 나가봐도 되겠다. 책의 반응이 좋지 않은데 뭐 나온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저는 작가님이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씁니다. 그러세요? 실례지만 MBTI를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럼 E인지 I인지 그것도 아닙니까? 비밀입니다. 약간 I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MBTI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믿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다를 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소심하다고 생각해서 뭐도 안 하고 이러는데 어디서는 맨날 오락부장 시키려고 그러고. 맞아요.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야. 맞아요. 나는 굉장히 내가 소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나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굉장히 치밀한데 주변 사람들은 되게 즉흥적으로 뭘 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제발 좀 계획 없이 뭐 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 계획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MBTI 재밌는 툴이긴 한데 자기가 일단 한번 해보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도 니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한번 해봐. 그건 생각을 안 해봤네. 그걸 이렇게 딱 맞춰보면 하나씩 발표하는 거죠. 딱 해보면 I, E 뭐 이렇게 나온다던가 그런 데서 재밌는 불일치가 생기잖아요. 사실 작가님의 대표작이 또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살인자의 기억. 그렇죠. 이게 이제 연쇄살인범인데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린 그 이야기인데 나도 살인자니까.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좀 소재가 그 당시에 좀 신선했어요. 이제 이런 소재를 어떻게 좀 이렇게 꺼내내신 건지. 저는 노트가 하나 있어요. 그 노트가 뭐냐면은 절대 쓰지 않을 이야기들의 목록 이런 거예요. 절대 쓰지 않을 이야기 목록이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 뭘 할 때 이거 꼭 해야지라고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쓸 때부터 그 굉장히 제한돼요. 예를 들면 꼭 가고 싶은 여름 휴가 장소, 여름 휴가지 이런 걸 쓰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나는 하와이, 괌, 뭐 아니면 제주도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휴가가 짧은데 하와이는 못 가지, 유럽은 못 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좁아져요. 저는 한번 그런 가족들에게 저 같은 방식을 권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이 절대 휴가를 가지 않을 곳을 적어보자. 남극 또는 뭐 칠레, 아이슬란드 뭐 신나게 얘기해요. 굉장히 안 갈 거니까. 갈 때 얘기하라면 서로 싸워요. 거기 못 가. 거기 지난번에 갔잖아.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안 갈 곳에 대해서는 서로가 싸울 이유가 없죠. 싸울 이유가 없지. 안 갈 거니까. 아빠 나는 북극 뭐 그러면 그래 북극 뭐 알래스카 뭐 너는 뭐 어디야 뭐 그냥 지도에서 아무데나 찍고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거기를 우리가 왜 못 가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해보다 보면 의외로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꼭 써야지 하는 걸 쓰려고 하면 리스트가 그냥 제한돼요. 근데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쓸 게 없으면 그 노트를 펼쳐봐요. 뭔지 그러면 알겠다. 그 당시에 5년 전에는 못 쓸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얘기가 그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한 게 있겠구나. 시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뇌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야, 재밌네요. 그두 분도 절대 안 할 프로그램에 그거를 한번 써봐야겠네. 앞으로도 지금도 전혀 할 생각이 없는 프로그램을 네. 써봐야겠다.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하며 토크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 네. 평소에도 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까? 좀 이렇게 재미난 상상 이런 거? 이게 소설이라는 것은 일단 상상력의 산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게 일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눈을 딱 떴는데 두 분 얼굴이 딱 떠올랐어요. 두 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 또 긴장되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에 유재석과 조세호라는 이름을 가진 왕따 둘이 있다면 어떨까? 아, 만약에? 네, 만약에 네. 어떤 고등학교에 이름이 우연히 유재석과 조세호인 조세호다. 거예요. 친구들이 걔들을 놀리기 위해서 야, 유퀴즈 이렇게 맨날 부르는 거예요. 네. 둘은 너무 싫어해요. 둘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둘을 뭉뚱그려서 유퀴즈 퀴즈 안 해? 막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괴롭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시작하면 어떤 청춘 영화 같은 게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다가 이름 때문에 두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네네. 그럴 수도 그러다가 있는 어떤 거고. 퀴즈 대회 같은 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훨씬 어두운 상상을 할 때도 많아요. 그 고등학교에 유재석, 조세호가 있는 반에 뭐 예를 들면 뭐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스릴로 빠질 수도 있겠다. 네네. 근데 그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그 둘인 거야. 유재석, 조세호. 야, 또 바뀌네, 장르가. 네. 근데 조세호가 살인범으로 의심받는 거죠. 평소 전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유재석이 그럼에도 어떤 동지애를 느끼고 얘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밝혀줘. 내가 증명을 하는구나. 뭐 그러면 또 이거는 청소년 호러물 뭐 스릴러가 될 수 괜찮은데. 있고.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바꿔볼 수도 있어요. 조세호는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름은 조세호지만 그 고등학교 남녀 합반인데 유재석, 조세호 뭐 그런 둘의 뭐 그런 또 사랑 이야기.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왜 웃으세요? 아니 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만 조세호인데 왜 그게 뭐? 아니, 그 뭐. 김영하 작가. 김영하 작가.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조세호라는 인물이 떠올라서 그래요? 집에서 이렇게 상상할 때는 정말 이렇게 그냥 상상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갇혀요. 떠올라 버렸어요. 떠올라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상상해 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게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은 네. 저는 소설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해보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보낼 때. 뭐 그런 작가님도 약간 이게 좀 직업병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을 놓고 계속해서 그 상상을 하고. 그렇죠. 네네. 지하철 같은 데서 제가 정말 20대부터 많이 하던 버릇인데 지하철 같은 데서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쪽 얘기만 들리잖아요. 네.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뭘 안 한다는 거지? 너네들 한두 번 가? 왜 우리 집은 안 돼?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 집에 가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구나.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고 있네. 정확히 뭐 때문에 싸우는 거지? 뭐 이러면서 듣기 시작해요. 너무 웃기다. 근데 나머지 그 반의 얘기를 상상하는 거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의 전화 통화를 굉장히 거슬려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회사라던가 아니면 어디 지하철에서 누가 혼자 통화하고 있으면 굉장히 거슬려요. 맞아요. 둘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덜 거슬려요. 그게 왜냐하면 불충분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뇌를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뇌를 써야 된다는 거죠. 피곤하니까 전화 좀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일이니까 혼자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들으면서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싸우고 있고 저 사람의 직업은 뭐고 또 저희들의 관계는 얼마고 저 연인은 만난 지 몇 년 됐고 현재 어떤 단계고 혼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이 바로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작품의 원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작가님이 그 어렸을 때 거짓말을 많이 해서 별명이 뻥하였다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별명 아니
여기 지금 다 우리가 조사를 한 거예요. 아, 그게 인터넷에 친구들한테 전학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뭐 친구들이 굉장히 좀 헷갈렸다. 아, 그런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어렸을 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얘기를 참 좀 재밌게 하시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이 제 얘기를 듣는 게 좀 좋았어요. 근데 그 얘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만화, 영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음 해를 기다려야 되면 제가 다음 해를 지어내서 애들한테 얘기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가 이제 이렇게 돼서 날아간다. 뭐 우주로 가서 누구랑 싸우고 그러면 애들이 그 얘기를 재밌게 듣는 걸 보고 아,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해줄 때 굉장히 좀 즐거움이 있구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별명이 뻥하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뻥하였던 적은 없어요. 네네. 아니 근데 지금 다음 회가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음 회를 내가 지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죠. 그건 스토리텔링이죠. 와. 네. 요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은 것 놀랐어요. 같은데요,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링.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 리허설과 회의 때 안 나왔더니 첫 번째 연사가 됐습니다. 이 부모들이 대체로 아이가 처음 거짓말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는 엄마들이 많아요. 충격을 받죠. 넌 뭐가 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애를 괴롭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시작하는 순간은 스토리텔링의 시작입니다.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순간이에요.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부모들이 경축을 해야 됩니다. 야, 우리 애가 드디어 거짓말을 시작했구나. 야, 경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심오한 얘기인데, 좀 진지한 얘기인데,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난 좋은 애가 아닐까? 사실은 나는 진짜로 어디 재벌집 아들인데 버려진 거 아닐까?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가정 생활을 견딜 수 있어요. 나중에 진짜 부모가 나를 데리고 올 거야. 조금만 참자. 곧 찾아온다. 찾아온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가족 로망스라는 그 문화평론의 개념인데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힘든 현실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사람들이 왜 읽나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 때 힘들 때 있거든요. 그때 그렇죠. 나와 비슷할 수 있었던 누군가의 다른 삶을 굉장히 상세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또는 내가 그때 개그맨을 안 하고 이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을 때 그걸 아주 세밀하게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좀 특별해 보여요. 그리고 이거가 어떤 많은 삶 중에 하나고 내가 어쨌든 나밖에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견딜만해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을 때 제일 괴로워요. 원래 꿈이 작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글을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단편 소설을 썼어요. 네. 중학교 때. 예, 이렇게 원고지에 썼죠. 근데 뭐 그때 원고지에 뭔가 이야기로 된 거를 원고지에 쓴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최초로 뭘 써본 경험이에요.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그 자율학습 같은 거 할 때 혼자 이렇게 소설책 같은 걸 많이 봤어요. 이렇게 밑에 놓고. 근데 자율학습할 때도 이렇게 감독하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하다가 이제 딱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소설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그랬더니 저한테 뭐 이렇게 그때는 뭐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그 소설책을 압수하고 그걸로 이제 저를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니? 뭐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소설가가 됐다고. 아니 우리 작가님이 한국 문단 역사상 처음으로 귀걸이를 하고 문학상 시상대에 오른 최초의 남자 작가분이시고 신인 작가 시절 귀걸이라고 맨살에 조끼 입고 클럽 가셨다. 맨살에 조끼요? 맨살에 조끼. 귀걸이는 뭐 패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 그때 제가 이제 소설가가 되려고 습작을 하고 있었는데 취업의 유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자꾸 일단 취업을 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하고 글은 주말에 쓰거나 밤에 취미로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서 그 이대 앞에 가서 귀를 뚫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게 흔적이 좀 있네요, 남아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귀를 뚫으면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예.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네네. 그냥 뚫으니까 부모님도 포기하시고 뭐 다 포기하고. 그래서 귀를 뚫으신 거예요? 면접관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엄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했고 지금 같았으면 저도 아마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네. 클럽도 많이 좀 다니셨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그쪽엔 재능이 좀 없어서 그런데 같이 그때 어울리던 친구들이 또 새로운 문화고 이러니까 가보자. 근데 저는 일단 너무 시끄러웠고요. 클럽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맨살에 쫓기는 너무 이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쫓기에 맨살은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잘 모르는 저를 그 클럽의 세계로 인도한 그 후배가 있었는데 형 그러면서 거기는 맨살에 조끼 같은 거 입어야 돼. 그래서 아니 그게 사실은 믿진 아니,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보통 언더셔츠 입고 좀 있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도 좀 약간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올림픽대로를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용만이 형 차가 앞에 보이더라고요. 또 그때 미혼이었을 때니까. 근데 용만이 형이 이제 그 한쪽에 창문을 내리고 민소매를 입었었어요. 조끼를. 근데 바람에 와, 나 그거 아주 충격적이. 겨털이 도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도처럼 나부끼는 거예요. 이걸 한쪽을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하는데 와 이게 겨털이 막 바람에 펄럭거리는데 너무 꼴보.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TV에 나온 이후의 모습을 많이 보시니까 네. 되게 참 사람이 부드럽고 네. 되게 원만해 보이고 그렇지만 20대 저는 좀 아마 제가 그런 소설이 있어요. 어떤 노 작가가 보르헤스라는 작가인데 쓴 소설에 보면 강변을 산책하다가 웬 젊은이를 벤치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재수 없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가다가 문득 깨달아요. 아 저게 20살의 자기였구나.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20살의 조세호, 뭐 20살의 유재석을 어딘가 우연히 뭐 KTX 옆자리라던가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과연 그 친구를 좋아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20살의 나, 그 맨살에 그 클럽 다니던 그때의 나를 보면 길에서 이제 보는 거야. 홍대 지금도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지나가다 그런 친구가 지나가면 멀리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20살에 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때 앞으로 파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크게 하는 게 있었어요. 아 저도 막 머리 랩핑하고 네. 그랬어요. 제가 유럽 여행 갔다가 이거 따가지고 이렇게 색색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따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레드 따듯이. 광장에 그런 거 해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때 90년대 중반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머리에 뭐가 붙었다며 자꾸 빼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려고 그냥 지나가던 할머니 이런 분들이 그냥 땡기는 거예요. 그 검불인 줄 알고 그래서 아파요 이러면 또 에피소드가 많으시네. 작가님의 에피소드가 그때는 많으셔. 약간 좀 뭐 네. 훨씬 지금보다 뭐 모험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전 강연 중에 40 넘어 알게 된 사실인데 친구를 덜 만났으면 인생이 더 풍요로웠을 것 같다. 쓸데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거기서 핵심은 술자리예요. 핵심은 친구들하고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20대에는 정말 매일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술자리가 방점이었는데 또 역시 인용될 때는 친구 필요 없다는 친구들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이 얘기가 또 그렇게 와전이 됐네요.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술자리였는데. 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자세히 그 맥락을 읽어보시면 그러네. 거의 매일 마셨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은 잘 기억도 안 나고 술을 마시는 대신 뭐 그냥 거리를 걸어 다녔으면 그냥 운동을 했으면 아니면 그냥 책을 읽었으면 더 풍요로웠을 텐데 이런 얘기지. 요즘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줄였고요. 거의 안 마시게 된 지 좀 됐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금주 다이어리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약물은 그 약물을 하는 사람이 이상하고 그 약물을 끊은 사람이 보통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술만은 그거를 끊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술 맨날 마시는 직원이 있으면
아주 그냥 사회생활 잘해, 인성이 좋아. 그러면서 조직과도 잘 융합하는 그런 직원이야. 근데 직원이 술을 안 마시는 직원이다 그러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는 끊었습니다. 이러면 대견하기는커녕 맞아. 이게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술을 못 먹어? 네. 그렇죠. 사회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 뭐 한두 잔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술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것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리고 폐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못 마신다 안 마신다 그러면 변명해야 돼. 내가 맞아, 요새 맞아.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때문이야. 뭐 아니면 네, 맞아요. 한약을 먹어서 또는 뭐 네. 뭐가 어째 내일 뭐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서 보통은 그런 중독성 어떤 약물을 하는 사람들이 변명을 해요. 그 진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감이 좀 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술에 좀 우리가 너무 관대한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술에만 관대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관대하고 실은 술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고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진짜 90년대만 하더라도 뭐 맞아요.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억지로 먹이고 거기에 뭐 억지로 먹이고 야 자, 먹으면 다 먹어. 네. 야, 마셔야 나도 그렇게 되는지 배웠어. 해보지도 않고. 네. 심지어 뭐 어디 수술 받고 왔다 그래도 소독해. 다 소독되는 거야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맞아요. 아. 소설을 쓰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다 그래요 우리 작가님께서. 그 손톱을도 다 깎고. 네. 네네네. 이게 어쨌든 뭔가 일을 시작하면 매번 새로운 인물, 새로운 문장, 새로운 상황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로 들어가기 너무 싫으니까 쉬운 일을 하는 거죠. 뭐 손톱 깎기, 연필 깎기, 집안 정리, 뭐 화분에 물 주기. 그러니까 창의적인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창의적인 뭔가를 하기 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창의성은 사람들이 요새 너무 창의성하고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창의성의 어떤 이게 문턱을 넘어가려면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만 돼요. 맞아요.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매일 출근을 창의적으로 하는 직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으로 출근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환승하고 몇 번째 전동차에 몇 번째 문을 타고 더러러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회사에 와야 그나마 회사 생활할 수 있지. 그래서 사장님이 직원 여러분 앞으로는 매일 창의적으로 출근하세요. 이러면 오늘은 지하철, 내일은 자전거, 모레는 행글라이더, 날 수상스키. 걸어서 뭐 수상스키, 뭐 한강에 무슨 뭐 보트 타고 돌아오기, 걸어가기 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막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맞아. 어디 회사의 그 이제 높은 임원분들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에게 늘상 이 세상의 어떤 뭐 모든 이런 벽들을 뛰어넘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창의성을 기대합니다. 근데 정작 사장님들이 좀 안 바뀌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실제로는 기대하지 않아요. 실제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말하는 창의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그렇지. 회사에서 기존에 나온 제품들과 전혀 맞아.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그래. 아무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이 맞아. 바로 나가면 대박을 낼 수 있는 안을 내보게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소설가 저희 이제 서랍에 보면 실패한 소설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실패하는 거예요. 개그 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대부분이 그죠, 그냥 맞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창의적이어서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박스 바깥에서 사고하라 그러잖아요. 박스 바깥에서 사고하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 중에서 하나를 건지는 건데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비싼 월급 받고 일을 하니 모든 아이디어를 박스 안에 넣되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가끔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게 또 신입 직원 같은 사람들이 진짜 그 말을 믿고 이 딱 손을 들고 제 생각에 우리 회사가 이런 제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알지도 못하면서 자네 들어온 지 얼마 됐나?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안다 그렇게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누가 뽑았어?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바로 신호를 알아듣고 함부로 창의적이어서는 안 되는구나. 머릿속에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가 바로 다시 그냥 한번. 우리 혹시 그 많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좀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본인부터 어디까지 창의적인 걸 허용하실지 그렇죠.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판적인 얘기를 아주 미세하게라도 하면 높은 사람은 아주 근데 자기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치. 그 참 아주 신입답게 아주 패기 있고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그거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 라든가 아니면 그게 근데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러면 사실은 쟤 좀 어떻게 잘 교육시키려는 신호를 부장단이나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불편해요. 왜 저런 애가 발언하게 하지? 이러면서 아하 이게 바로 MZ 세대구만 이러면서 아 역시 참 달라. 핑계 없으면 그 핑계를 대시더라고.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하여간 저는 그런 뭐 취준생이나 이런 분들이 강연 때도 물어보고 그래요. 특히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건 저한테 인간관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젊은 취준생이라든가 아니면 좀 불안정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자꾸 이런 일을 겪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꾸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뭘 잘못하지 않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하는 말이 그게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힘이 약해서 당하는 일이라고. 저도 20대 때는 뭐 사람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싸우고 특히 저는 뭐 원고료 같은 거 떼먹는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듣게 돼요. 아, 그 사장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런다더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한다면 자기를 자꾸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지금은 힘이 약하고 만만해서 당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기분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네. 아니 그 한예종 극작가 교수님으로 재직하실 때 학생들에게 글 쓸 때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걸 왜 쓰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은 아니에요. 뭐말 못한다고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소설을 쓸 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도 많이 써요. 짜증나 이렇게 쓰지. 그때 무슨 단어를 고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소설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해라.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감정에는 그냥 다양한 감정이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 짜증나죠. 하지만 그건 그건 서운함이죠.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어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를 다 봤는데 휴지가 없다. 짜증난다. 네. 근데 그건 당황스러움이잖아요. 당황스러움이죠. 황당함.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많은 걸 그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글을 써야 할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스러웠다, 구체적으로 분했다, 화가 났다, 서러웠다, 뭐 그 감정이 뭔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이거 참 왜냐하면 오늘 또 배우는 게 많네요, 작가님한테.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맞아요. 명상 같은 거 가면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이따 뭐 먹지? 그다음에 해야 할 약속 뭐 아까 참 그거 했나? 이런 걱정 이런 게 많이 들지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자기 감정을 언제 알게 되냐면 소설 같은 걸 볼 때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설을 이렇게 읽다가요. 우리가 그래 내가 그때 이랬어. 그런 감정 있잖아요.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 돌아가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느낌이 이랬어. 맞아. 그걸 누군가 대신 표현해 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이렇게 써서 단어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밑줄 긋잖아요. 그때 자기 감정을 비로소 언어화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될 사람들은 심리 묘사를 좀 잘해야 되고 감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김영하가 짜증을 금지했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제 듣고 보니 왜 그러신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여기도 아마 짧게 김영하가 짜증을 금지한 이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닐 것 같아서 좀 약간 절망감이 드네요. 이게 진짜 좀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냥 짜증난다, 그냥 짜증난다 해서 끝이 나면 내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짜증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개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왕짜증, 개짜증 뭐 이런 게 나와요. 짜증으로 표현이 안 되는 짜증. 그것은 개짜증, 왕짜증.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서운한 건데 이 서운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눈물 나고 감정 북받쳐 오르고
특히 슬픔 같은 감정을 사람이 표현하면 약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슬펐을 때도 나 어제 짜증났어. 들어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친구가 너 슬펐나 봐. 너 슬펐구나라고 하면 아니야. 그냥 짜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감정이 뭐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잘못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개의 어떤 마법 같은 단어로 그냥 누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감정들이 눌려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굉장히 우울해져요. 몸에서 곪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혼자 있을 때 이제 책과 마주하고 있을 때 안전하잖아요. 책은. 책이 우리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우리한테 비난할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책 같은 걸 보면서 그래 이게 내 감정이었어 막 울기도 하고 그때 마음껏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울고 싶으면 그때 울고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화, 카타르시스죠. 카타르시스. 진짜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 작가님의 인생 모토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100%를 다하지 않고 쓸 수 있는 60-70%만 쓴다.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가 최재천 교수님의 개미 박사님, 최재천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개미들을 이렇게 보면 개미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물의 상징이잖아요. 배짱이 막 훈계하고 그런데 개미들을 잘 관찰해 보니 30%의 개미는 놀고 있더래요. 맞아요. 네,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여기서 하셨구나. 그게 어떤 이 병고가 생기면 여력이 있다면 나가서 걔네들이 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실이 있더라도 걔네가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생은 길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매일 최선을 다하다가 예를 들면 몸이 어디 아프다던가 또는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아프다던가 그러면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원을 다 쓰고 있는데 더 이상 갖고 올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에도 잔고를 남겨두듯이 자기의 하루도 오늘 내가 한 이 정도를 100을 할 수 있으면 70만 하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순간 위기가 닥쳤을 때 남은 30을 쓰거나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보면 마이너리그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어릴 때 꿈이 마이너리그 선수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막상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인터뷰해 보면 꽤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가족도 있고 저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꿈꿨던 어떤 그런 데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게 된 어떤 곳에서 보람을 찾으면서 살기도 하고 기쁨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서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작가님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다면, 그러니까 본인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다면 그 첫 문장은 어떻게 꾸미고 싶으세요? 소설 제목 김영하입니다. 네. 첫 문장. 여기는 어디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예능에서 많이 쓰는 자막이에요. 여기는 저는 학생들한테 옛날에 숙제 그런 거 준 적 있어요. 그 글쓰기 숙제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첫 문장만 제가 준 적도 있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나는 용서한다. 나는 용서한다. 그럼 그 뒤에는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써야 되겠죠. 어쩔 수 없지. 나는 용서한다. 내 발을 밟고 지나간 그를. 이러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나의 카톡을 일시판 너를 용서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긴 사연이 필요해지는 그런 거니까. 나는 용서한다. 자작나무 숲에 누워 나의 두 눈은 검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한 번의 짧은 삶, 두 개의 육신이 있었다. 지금 그 두 번째 육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나는 나와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기억을 이어붙이며 과거로 돌아갔다. 그때마다 이야기는 직박구리가 죽어있던 그날 아침, 모든 것이 흔들리던 순간에서 시작됐다. 아직 어린 잿빛 직박구리였다. 하늘을 날다가 힘에 부쳐 그대로 떨어진 걸까? 아니면 불의의 기습을 받아 추락한 걸까?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슬픔일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 내 감정은 마치 상점의 쇼윈도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볼 수는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오늘 아이고, 뭐죠? 반갑습니다. 이 그 아래서 저희가 자주 뵙는 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정남규 범죄자 1000명 프로파일링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우리 권일용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권일용입니다. 2017년에 퇴직을 해서 지금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 소개를 뭐 굉장히 또 지금은 깔끔하게.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걸로 좀 아니 조금 전에 여기 좀 오다가 이렇게 좀 잠깐 만나 뵙는데 교수님이 보자마자 용문입니다 이렇게 아, 선배님이시군요. 예, 아, 저 선배님, 이 용문고를 네, 또 맞습니다. 지금 예, 용문. 김상중 선배님이 예. 그 아래서 이제 자주 하잖아요. 아 김상중 형님도 저 용문이시죠. 예. 저 1년 선배인데 예. 자기가 내가 선배인 줄 알고 굉장히 깜찍하게 아니 굉장히 따뜻하게 되게 따뜻하게 하셨어요. 아니 이제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나요? 언제 이게 네. 좀 예. 한국 경찰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직제가 생긴 것이 2000년 2월 9일입니다. 이제 많이 정확하게 20년. 얘기하시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이 발령난 날. 2000년 2월 9일. 날. 아니 그러면 이게 저 그 프로파일러가 도입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네, 그때가 이제 한국 사회 범죄가 동기가 뚜렷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뭐 치정이나 아니면 원한 예. 뭐 이렇게 이제 수사 방향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사반장이 가면 다 잡아오던. 보통 다 그랬죠. 드라마에서도 그랬고. 용서해 주세요. 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범죄가 변화됐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가 이제 지존파, 뭐 막가파, 사회와의 어떤 그 불만들을 개인한테 표출하는 범죄가 시작이 됐죠. 이런 범죄로 변화되면서 현장에서의 일단 증거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느냐. 사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이제 도입이 됐군요. 네. 아니 발령 전에는 경찰에서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이제 93년부터 2000년까지 CSI로 근무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예. 실적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CSI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붓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지문을 채취. 채취하고. 야, 근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남겨진 지문 다 밝혀가지고 완전 초토화. 나도 모르게 드디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찾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경찰이셨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꿈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 좀 집도 어려웠지만 네. 제가 이제 종교가 천주교 카톨릭인데 신부가 되어가지고 남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할 무렵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원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야, 그 전역을 할 때가 됐는데 집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살 길을 좀 찾아봐라. 해서 가지고 오신 게 이게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원서를 갖고 오신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이제 결국 3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죠. 만약에 그때 아버님의 원서가 없으셨다면 지금 신부님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같이 딸이 왔는데 네. 딸이 이제 없을 수도 있죠. 신부가 됐으면.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신부님도 굉장히 또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렸을 것 같아요. 성당에서도 인기 많은 신부님들 계시거든요. 여기 그 또 우리 또 제가 세바스찬. 세바스찬 네. 형제님. 아유 반갑습니다. 예. 보통은 본인 세례명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형제님 예. 어떻게 세례명이? 저는 알로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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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이거 처음 해봤어요. 뭐 어떤 거요? 그 세바스찬 알로이시오. 원래 보통은 진짜 안녕하세요 형제님. 저는 사촌 형이 신부님이셔서 그러세요? 존 스테파노 신부님. 예. 저희 집에서는 영광입니다. 네. 지금 얘기했잖아. 이 정도 나왔다는 거 이제 그만해라. 빨리면 세례명이. 아 이거 너무 길게 하는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프로파일러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네. 맡았던 사건이 좀 기억이 나세요? 처음 맡았던 사건은 이제 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실종이 되어서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살 난 여자 어린이가 사라진 지 아흐레 만에 토막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성동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배낭 1개가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지난주 이 동네에서 실종된 5살 김모양의 사체가 토막난 채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죠. 근데 그 사건을 체포하고 나서 이제 범인하고 만나서 이제 면담을 하던 중에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특히 아동을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범죄자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야,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구나. 왜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고 행위를 저지른 이 자와 내가 같이 밥을 먹는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피해자 아이가 당시에 지금 우리 큰딸하고 나이가 비슷했었거든요. 범죄자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남을 해치기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나는 그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 같이 같은 밥그릇에 국그릇에 밥을 같은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으면서 나는 너를 잡으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샜지만 너는 도망 다니고 사람들을 해치느라고 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웠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처음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좀 프로파일러 시절에 그 뭐 이렇게 면담한 분이 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제가 퇴직할 때 공식적으로는 960명이 정도 되니까 한 1000명. 한 1000명 정도 되네요. 예. 요즘 그 1000명의 범죄자들 중에 좀 잊지 못할 그 뭐 범죄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전부 잊지 못하죠. 특히 프로파일러 투입되는 범죄들은 굉장히 잔혹 범죄나 또 이상 범죄, 연쇄 범죄 이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범죄자는 가끔 보면 얼굴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10년 전, 뭐 15년 전 이러면 잘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의 피해자의 모습은 정말 선명하게 떠올라요. 지금 그 장면들이 어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기차를 타고 제가 부산까지 가다가 보면 아, 대전 여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 아, 여기 그때 무슨 사건 때문에 내가 왔었지. 그러니까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모든 장소들이 사건의 기억으로. 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든가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가장 잔혹했던 것이 이제 그 2004년 1월부터 발생한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아, 그 이수정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해주세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사건은 이제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살인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2년 동안 무려 13명이 살해됐고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면담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유영철보다 많이 죽이는 게 내 목표였는데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정남규는 유영철과 함께 범행 순간에 느끼는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범죄자는 제가 정말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에 가장 잔혹했어요. 심지어 그 집에 압수수색을 갔었는데 제가 어디 인터뷰해 놓은 사진을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압수해 봤어요. 야, 이 범죄자들도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을 보고 있구나. 근데 섬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거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웠지요. 아, 반가웠어요? 실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아니, 저희 같으면 그 정남규라고 하는 살인마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아, 그럼 정말 반갑죠. 그러니까 경찰을 했죠. 그러니까 경찰을. 근데 나중에 이제 체포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남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정말 특이한 거는 단 한 건도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게 없어요. 전부 돌려 세워서 앞을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다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왜? 몰래 따라가서 빨리 공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면 도망가는 것이 범인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돌려 세워서 자기가 얼굴을 보고 또 가로등 불빛 밑에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해요. 그 피해자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정말 잔혹한 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물색하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러 나왔지만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살인을 저지른 곳에 가서 내가 서 있어 봤다. 너무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그 살인을 추억하는 정말 잔혹성이 가장 높았었고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저한테도 편지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내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살해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내보내달라.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나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국은 자신을 살해한 살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살인의 끝은 결국 자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좀. 예. 참. 아니 정남규와의 면담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또 해결하시겠다고. 네. 사건이 이제 2004년에 발생하기 훨씬 전에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수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압한 수법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던 컴퓨터 바탕화면에 시신 장면을 올려놓고 한 6개월을 매일 봤어요. 매일.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매일 봤어요. 매일. 이 정남규와 면담을 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네 했더니 자기가 어떤 그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방식대로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야, 이 사건의 범인이 얘구나. 그래서 나는 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거는 정말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봤다. 너의 수법을. 그러니 내가 너를 모를 수 있겠느냐. 범죄자와 면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게 아마 이 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격한 감정을 이게 다스리십니까? 그거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게 앞에 있으면 그냥 막 한 대 치고 싶은데요, 그냥 막. 그냥 그 감정은 억누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행위들을 보고 나면 계속 그게 떠오르죠. 근데 이제 목표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차곡차곡 분석을 해서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차단하고 체포할 것이다. 이런 목표 때문에 그 나머지 분노들을 내가 좀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 평소에도 뭐 웬만해서 화낼 일이 없으시겠어요? 화낼 일 많죠. 퇴직하고 나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화가 좀 많이 나세요? 뭐 집에서 뭐. 갑자기 집 얘기는 왜 집에서 왜? 집에서 이렇게 이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뭘 시켜요. 그러니까 내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집에 계시지 않으면 그때 일을 하는 건데 갑자기 설거지를 하라든지 아니면 뭐 분리수거를 해라. 지시 명령이 떨어지면 분리배출이죠. 분리배출을 하러 가면 제가 갔다 오면 다 아주머니들이 나와 계세요. 근데 집사람이 갔다 오면 다 남편들이 버린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뭔 상관입니까? 그냥 아니, 내가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면 되지. 뭐 나랑 같이 버리는 분들이 꼭. 아니 집사람이 이제 갔다 와서 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이 버려주는데 내가 나갈 땐 남편들 네, 없던데.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잠복을 해봤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거기 서서 아니 잠복을 왜 해봐요? 아니 한 3시간 서서 이 현상이 왜 벌어지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시간대가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이 나오는 시간대는 휴일에 뭐 담배를 피러 나오거나 뭐 이럴 때에 남편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출몰하는 시간대고. 야, 그것 때문에 잠복을 하셨어요? 아니 혹시 아버님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집안일을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전쟁 시작됐네요, 이게. 드디어. 혹시 그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으세요? 공통점은 그냥 비열한 성범죄자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약자들을 공격한 살인범들이고, 다른 점은 유영철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빨리 살해하고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잔혹행위를 저지릅니다. 유영철 사건 때 제가 이제 유영철이 체포되고 나서 물어봤어요, 직접. 너도 범행 현장 가봤냐? 그랬더니 아니 뭐 언론에 다 뉴스에 보도되고 경찰이 무슨 뭐 증거를 찾았다, 뭐 누구를 수사한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내가 왜 가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안 가봤다. 심지어 나도 댓글을 달아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을 달았다고? 자기가 뭐라고요? 뭐 아닐걸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정남규는 오랫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을 그냥 뭐 마구 방치하는 이런 타입이고,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춘재의 범죄와 강호순의 범죄가 상당히 그 범행 동기가 맥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2009년에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한국 사회에 지금 연쇄살인범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죠, 연쇄살인은.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기 전에 어떤 범죄자를 만나보면 야, 이거 한 건으로 체포됐지만 이거 지금 체포가 안 됐으면 연쇄였구나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 지금 이제 그 국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사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부 카메라를 찍고 제보하고 이런 국민의식들, 그다음에 CCTV, 그렇죠. 블랙박스 뭐 이런 그 사회 안전망들이 사실은 그걸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체포가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 형량이 그렇게 또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분석과 판단을 해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예전의 어떤 그 법정에서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새롭게 현실에 변화되는 좀 맞는 현실적인 것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경찰 일은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2017년도 4월 30일 날 제가 명예퇴직을 했어요. 이게 그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이요? 어떻게 하시다가? 그래서 사표 낸 거죠, 사표. 아니 왜 사표를? 뭐 이제 나라는 존재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1000명의 범죄자를 만나다 보니까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 뭐 어금니가 빠지고 굉장히 뭐 몸이 안 좋아지고 또 공황, 뭐 우울 이런 문제들이 막 겹쳐서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할 만큼 소임은 다 한 것 같다. 후배들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 나는 이제 좀 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도와주고 또 나와 가족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행복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딸도 가족들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저녁 식사 자리가 되면 할 말이 없어요.
너 오늘 학교 가서 뭐 했어? 그러면 뭐 공부했지 뭐. 왜냐하면 공통된 과거가 없었던 거예요. 성장하면서 우리가 많은 야, 너 어릴 때 뭐 했잖아. 아빠랑 뭐 어디 가서 뭐 했잖아. 이런 얘기들이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선생님 학교 가서 공부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그 선생님 좋아? 계속 제가 면담하듯이. 이게 좀 뭐 되게 의도한 다르게 이렇게 수사하는 것 같은데. 약간 프로파일링 하듯이.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아버님은 많이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실제로 좀 느끼시기에도 좀 그런가요? 네, 옛날에 없었던 아버지가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또 참 진짜 아주 강탄명료하게 상황을 딱 정해. 제가 일단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는 휴대폰을 베고 잤었거든요. 이렇게 보통 새벽에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뱃소리로 해놓고요. 예, 베고 자요. 정말 머리 옆에 놓고. 지금은 이제 꺼놓기도 하고. 또 사실 또 안 와요, 전화가. 또 딱히 올 때도 별로. 가끔은 가끔 좀 후배분들이 좀 전화하셔가지고 선배님 있을 때가 그립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막 이러면서 좀. 예. 진짜 근데 요즘에 예. 카톡을 보내요. 선배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는 보내지 마라. 제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좋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 근데 프로파일러를 하시면 정말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요즘 올 것 오나요? 같은데 혹시나 저나 재석이 형이 어떤지 한번 그냥 봤을 때. 이 조세호 씨 같은 경우는 약간 걱정이 좀 많은 이런 유형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되게 피곤하게 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조셉이 남이 뭔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못해요. 거절을 잘 못해요. 약간 이런 그 타입이. 저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재석 씨는 공감, 그러니까 감정을 교류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제가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다르거든요. 이해는 예를 들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 너만 힘들어? 다 힘든 거야. 나도 힘들었어. 그래 너 힘든 거 이해해라고 하는 것이 이해고 공감은 누가 와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같이 마음이 아프고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이제 뭐 저희 쪽에 어쨌든 뭐 캐스팅 디렉터나 뭐 그런 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이 사람 장점 같은 거 딱 해서 이렇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상당한 이 친밀감. 약간 생기네요. 네네네. 예. 세바스찬하고 조금 알레올리 아니 알레올리. 재밌겠다. 알리오시오. 뭐라고 그러셨더라? 알리오시오. 알리오시오. 맞죠? 예. 알로이시오. 알로이시오.